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 발견된 세계 3대 금광. 2. 한국, 독도의 공군기지 건설. 3. 부족한 포탄은 전부 한국에 맡기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 역시 금을 캐기 위해 많은 노력과 탐구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도 미국의 골드러시에 못지않은 금 캐기 열풍이 불었으며 세계에서도 세대의 주요 금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았던 금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요? 한국의 금 산업은 과거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은 변했습니다. 광산 자원의 한계와 투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광산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광산 산업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금 생산량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 연간 금 생산량은 335.3kg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 캐기를 위해 이동하던 사람들 역시 대부분의 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의 국제금융통계 IFS 자료에 따르면 104.4톤으로 전 세계에서 35위로 순위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리비아,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들보다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금 부족은 금이 희귀한 자원이라기보다는 광산 산업의 약화와 생산량의 한계로 인한 것입니다. 현재는 국내 금 생산량의 한계와 광산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은 금 생산량이 적고 금 보유량도 상대적으로 작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보동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라는 관용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전 러시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시베리아 황무지에서 금광이 터진 겁니다. 시베리아 남동부 수호이로그 지역의 러시아 최대 금 생산 회사인 플류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7년입니다. 광활한 시베리아는 그 아래 어떤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지 모르는 수호이로그 지역은 냉전 직후 반체제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는데 아직 그렇다 할 광불이 발견되지 않아 미친 척하고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을 사들였죠. 그런데 실제로 금광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그해 그러니까 2017년 중국에서 역대급 금광이 발견됐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매장량이 550톤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시세로 약 8조 원이었는데요. 옆나라 중국에서 발견된 8조 원 규모의 금광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금광은 그 10배 그러니까 매장량 1780톤에 시세로 따지면 무려 85조 7천억 원입니다. 1년도 안 된 시점에 러시아에서 10배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광이 한반도 바로 위에서 발견되면서 부러움과 탄식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입니다. 왜냐면 한반도는 한때 세계 3대 금광을 보유했을 정도로 금 부자 국가였기 때문이죠. 한반도에서 금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따르면 285년 백제의 임성태자가 일본의 채금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또한 경주에서 출토되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유물 중에는 금관 등 금을 세공에 만든 장신구가 유독 많은데 통일 신라시대에는 철유전, 장글랑, 축야방, 채태분 등과 같은 광업을 전담하는 관청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쓴 고려사에도 중국 원나라에 금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 금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세종대왕은 금맥을 발견한 이에게는 관직과 포상을 주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조선말 흥선대원군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1864년 외국인에게 금광을 운영할 수 있는 광업권을 특허로 주기도 했는데 그때 개발된 금광이 평안북도 운산의 운산금광, 전라남도 해남의 은산금광, 충청남도 직산의 직산광산 등입니다. 그중 운산관상은 개발 시작 후 40년 동안 80톤의 금이 생산되면서 세계 3대 금광이라고 물리기도 했죠. 그런데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에는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버금가는 실제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현재도 여러분들은 우연히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노다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실 텐데 이 단어는 금광에서 유래했습니다. 1800년대 말 선교사로 조선으로 온 알렌은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워낙에 언변과 사교술에 능했던 그는 고종을 꼬드겨 운산광산 채굴권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알렌으로부터 광산 채굴권을 넘겨받은 미국인 사업가들은 조선인들을 고용해 광산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금맥이 발견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노 터치였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양놈들은 금을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해 노다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후로도 우연히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을 보면 노다지라고 부르게 됐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서양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일만 묵묵하게 해내면 조선 광부들의 슬픈 이야기가 노다지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알렌에게 넘긴 운산광산 채굴권은 25만원에 불과했는데 당시 운산광산의 연간 생산량이 4,950만원, 현재 시세로 약 4조원에 달합니다. 괜히 동아시아 최대 금광이라고 물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광을 더 철저하게 파헤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1932년 11월 29일 조선일보에 실린 시대상 황금광시대라는 만문만화는 모든 광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황금광 시대가 왔다. 너도 나도 금광하며 강화도는 40간만 남겨놓고 모두가 금땅이라 하고 조선에는 어느 곳이나 금이 안 나는 곳이 없다 하니 금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왜 이다지 구차한지 라며 당시의 세태를 풍자했습니다. 신문이 풍자한 것처럼 1930년대 조선은 가히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던 골드러시 시대에 있습니다. 너도 나도 금맥을 찾겠다며 산으로 강으로 들러 떠났죠. 험한 산을 헤치고 다녀야 하는 굳은 일이니 남자들만 금광에 뛰어들었을 것이라 생각은 오산입니다. 당시 기생, 간호사 등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발견된 금광 하나로 현재 가치로 수백억을 벌어들였던 여성은 지금으로 치면 114안내원이었습니다.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렇게 조선 땅에 5,500여 개의 갱도가 파헤쳐지는 금 열풍이 불었던 것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금광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산된 금을 고가에 매수하는 상금장려 정책을 편 탓입니다. 조선 땅에서 채굴한 금은 당연히 일본 정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은 덕분에 세계 3대 금광국으로 올라섰죠. 당시 일본이 기를 쓰고 조선의 황금을 채굴한 것은 군비 확충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일한 국제통화였던 금을 확보해 군비 확충을 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분 골드러시는 조선총독부의 철저한 기획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방 후 황금에 대한 열망은 식었을까요? 해방 후 일제가 떠나면서 대부분의 금광은 폐광으로 변했는데 당시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금광을 개발할 수도 이를 채굴할 만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 금광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가장 유명했던 광산은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광으로 기록되어 있죠. 1908년 청양 구봉산 동쪽 계곡을 지나던 한 주민이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이후 약 60년간 20톤의 순금이 구봉광산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성기로 물리는 1961년부터는 매달 100kg 이상의 금이 쏟아졌죠. 현재 시세가 1g당 약 77,000원으로 본다면 매달 77억 원이 이 광산에서 생산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3년 연속으로 말이죠. 또한 금광이라는 특성상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라지는 금이 약 30%에 이르렀다고 하니 구봉광산에서 채굴된 금의 양은 전성기 때 한 달 100억 원을 호가했던 겁니다. 당시 구봉광산에 비견될 만한 금광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죠. 충남 청양의 구봉광산에 필적할 만한 광산이 충북음성에도 하나 있는데 무급광산은 1956년부터 약 40여 년간 15톤의 금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 동안 매달 100kg 이상의 순금을 생산해냈습니다. 음성군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전국의 금 생산량의 80% 이상이 무급광산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니 가히 기록에 남을 만한 금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 역시 1990년대 중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1997년 폐광하기에 이르렀죠. 한때는 세계 3대 금광이라 물리던 금광을 보유했던 조선이지만 개화기 서양인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진 후 한반도에 남은 금광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국과학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을 생산 중인 광산 중 경제성이 있는 금광은 대우조선해양 SMC가 소유한 전남 해남의 은산광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2015년부터 채굴이 이뤄져 2015년 242kg, 2016년 122kg, 2017년 90kg, 2018년 91kg, 2019년 71kg이 채굴됐죠. 하지만 이 역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곧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채산성 있는 금광은 그나마 가사도 광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꿔 폐자원에서 광맥을 찾는 도시광산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고 버린 가전제품에 사용한 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광석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무려 400g의 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고품위 광산이 아닐 바에야 차라리 폐휴대전화에서 회수하는 금의 양이 훨씬 채산성이 높다는 것이죠. 도시에 버려진 폐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금을 회수하는 그야말로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아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1세기 연금술인 셈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킨 국가입니다. 러시아 전쟁, 미중 무역 분쟁 전방위적으로 닥쳐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이 도시광산 분야에서 가장 선두가 되어 위기에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독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독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의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등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SIS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기와는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CSIS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 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 초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등 중요한 행사나 전략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오는 것일까요? CSIS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비행장 근처로 몰린 의성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공군 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 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 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 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등 공군 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 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CSIS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미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Tu-95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방 공식별구역 KADIZ을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KADIZ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CSIS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CSIS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주일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CSIS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한 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SIS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CSIS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 공군기지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함부로 한국을 침범하려는 외부의 적들을 퇴치할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와 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만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 의원 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EP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함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에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무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터부터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이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점,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EP 50mg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EP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E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 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 구경장 포신에도 포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 민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 구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 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견무,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mm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EG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1을 800개 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이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폭압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 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면류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TOS-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감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시유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면류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 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 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차세대 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